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제목이 단종애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단종애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설책. 언제 소설인지 혹시 아세요? 옛날이에요. 1928년, 2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00년 전이네요. 26년이니까 98년 전에 춘원 이광수가 쓴 소설입니다. 단종의 슬픈 역사 해서 단종애사인데요. 사실은 이 소설에서 단종과 수양대군 이야기가 틀이 잡혀요. 불쌍한 단종, 나쁜 수양대군 요 틀이 그 소설에서 잡힌 겁니다. 역사 기록이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막 창작이 돼서 역사 공부 안 해도 나다 알아 하게 되는 게 소설 읽고 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설 쓰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분이 계셨어요. 소설가 김동인이 대수양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거는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단종애사는 단종의 입장에서 본 거고 대수양은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본 거고, 그래서 소설책 읽고 역사 공부를 하실 거라면 이 두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단종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한명회는 정말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사시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그렇게 갈리든가요? 어떠세요? 갈리는 모양인데요. 네, 익산에서는 그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종은 물론 탤런트니까 단종이 이렇게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단종은 조선의 6대 임금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 네, 6대 임금이고, 단종이라는 왕의 이름, 요건 묘호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자연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명이 있는데 그때는 뭔데요? 성은 이씨고 이름은 홍위예요. 홍위. 조선의 모든 국왕의 이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이름은 도입니다. 요걸 휘라고 해요. 뭐 역사 공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휘라고 하는데 이게 왜 휘냐면 휘는 피한다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휘예요. 대개 한 글자로 짓습니다. 이도 이렇게, 이산 이렇게 한 글자로 짓는데 유일하게 조선의 국왕 중에 유일하게 두 글자 이름을 가진 왕이 단종입니다. 홍위. 물론 이성계와 이방원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두 글자 이름을 그냥 가지고 가요. 이성계는 왕이 된 다음에 사실은 이름을 고쳤어요. 개명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고쳤는데 아무도 그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자, 이방원, 이방과 이성계 세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있었으니까 두 글자고, 세종부터가 한 글자 휘를 갖는데 이 홍위는 두 글자다라는 거죠.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한 글자로 짓지 않고 두 글자로 지었는지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암기 과목입니다.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이 홍이구나. 그런데 홍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몰라도 되고요. 1441년 출생했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28살입니다. 지금은 28살의 아들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르다고 하죠. 28살이 결혼한다고 해도 너무 이르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은 거예요. 28살에 첫 아들을 본 게 늦은 거고, 그때는 할아버지가 누구죠? 세종대왕이
45살의 시절입니다. 45살에 손자를 봤는데 그게 늦다고 하니까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 거예요? 지금은 한 70 돼야 첫 손자 보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복 받은 사람만 70살에 첫 손자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늦네. 첫 손자가 아니고 장손을 본 거예요. 세종대왕한테 맏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잖아요. 수양대군한테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손자는 이미 받고 장손이에요. 장남의 장남. 장손은 세종대왕 45살에 보는데 저 때가 세종대왕이 평생 살면서 제일 행복했을 때입니다. 1441년 45살 장손이 태어났을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해가 1443년이에요. 내가 한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발표한 게 144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자기 혼자 남몰래 한글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장남한테서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세종대왕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고 태어난 왕자입니다. 복받은 출생이에요. 그런데 10대 이후 10살 넘어가면서부터 운명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2살 때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에 올라요. 13살 때 결혼을 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한 거예요. 왕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13살짜리가 결혼을 해요. 15살에 폐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15살에 왕도 못 되는데 이분은 그때 벌써 폐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살 때 죽음을 당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단종이 죽는 저 해에 몇 달 동안을 다룬 영화예요. 몇 달. 딱 넉 달입니다. 4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저희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4년 갖고도 이야기 하나를 못 만드는데 영화 만드는 사람은 4개월 가지고도 영화 하나를 만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이거 좀 단종의 그 비극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2살 때 즉위를 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1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반이 채 못 되어서 삼촌한테 권력을 빼앗깁니다. 아직 왕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삼촌이 계유정난이라는 걸 일으켜서 권력을 다 가져가요. 이때부터 단종이 허수아비가 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반 뒤에 그 삼촌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됩니다. 상왕은 왕보다 높은 자리인데 이거는 허울만 상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하들 중에 이거 잘못된 거야.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야 돼. 단종 복위 운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불안해진 수양대군, 이제는 세조죠. 세조가 노산군으로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켜서 영월로 쫓아내요. 그것이 1457년 6월 21일이고 거기서 딱 넉 달 뒤 10월 21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는 1457년 6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넉 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화에서 다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역사적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월로 간 게 유배냐? 유배일까요?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둘째, 사약을 받고 죽었나? 아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매 죽었다라고 나온다. 셋째, 어문도가 시신을 몰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느냐? 아니다.
실록에는 예로서 장사 지냈다라고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유배가 아니고 영어로 나가 살게 한 거예요. 이거는 다릅니다. 나가 살게 하는 거하고 유배는 달라요. 유배라고 하는 것은 법전에 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유배를 보낸다. 유배에 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단종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유배 갈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유배에 간 죄인처럼 생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엄밀하게는 유배가 아니에요. 자, 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거주했다. 나가 살았다. 유배라고 하고 사약을 내려 죽였다고 하고 어몽도가 몰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영월에 나가 살게 했고 스스로 목매 죽었고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과 두 개를 연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한쪽은 굉장히 나쁜 세조가 단종을 핍박해서 죽이고 장사도 못 치르게 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서울 말고 딴 데 가서 살아라.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유배 죄인처럼 지내게 하지 않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맺고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줬고 그러면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두 갈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설가들이 만들어낸 상식의 이야기고 하나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만드는 지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으로 가시겠어요? 지식으로 가시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상식이 마음에 안 들어. 역시 공부해서 역사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단종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오해 두 가지. 첫째는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종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12살. 만 나이로 따지면은 10년하고 9달입니다. 만 10살 9개월. 이 나이인데 어리죠. 지금 만 10살이면은 초등생이죠? 3학년이에요? 아닐걸요? 12살. 4학년 또는 5학년이에요. 요즘 초등 4, 5학년 정도면 세상 물정 다 알잖아요. 저 TV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얼마나 똘똘해요. 단종도 이 나이면 그렇게 어려서 뭘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옛날 사람들은 더 일찍 성숙합니다. 요즘 애들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맨날 어려서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성장이 늦죠. 안 그러나요? 하는 공부가 맨날 영어 공부만 하잖아요. 이거 저 인생에 커서는 도움이 되죠. 뭔가 생각하는 이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안 그래요. 조선시대의 어린 왕들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성종 13살, 명종 12살, 선조 16살, 숙종 14살, 순조 11살, 헌종 8살, 철종 19살, 고종 13살. 10대 초반에 초등학생 나이에 왕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단종한테만 어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다른 왕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할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당연히 살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왕이 될 수 없으니까요. 자, 선대 왕들로 다 돌아가셨고
그랬을 때 어린 왕이 장성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비들이에요. 할머니나 어머니인데 단종한테는 어머니 할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대비가 어린 왕 뒤에 발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어려서가 아니고 그냥 어려서 이것만이 아니고 대비가 없었다. 대비 마마가 없었다고 하는 이게 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버지 문종이 병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종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네, 39살까지 삽니다. 왕이 39살에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이건 단명인데 그렇게 단명일까? 이거예요. 제가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을 다 조사했습니다. 태조부터 순종까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요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지금 살아있는 왕이 있습니다. 수종이라고. 대조영도 하고 왕건도 하고 우리나라 모든 왕 연기를 하는 최수종 씨가 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수종이잖아요. 고종, 순종, 수종. 근데 최수종 씨는 아직 살아있어서 평균 연령 세마는 데는 아직. 최수종 씨가 지금 나이가 64살. 제가 어떻게 탤런트 나이까지 아냐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최수종 씨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은 몰라도 최수종 씨 나이는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탐 크루즈라는 영화배우 아세요? 미션 임파서블. 우리 셋이 동갑입니다. 네, 그 둘은 그 사실을 몰라요. 저만 아는데, 자 어쨌거나 이 왕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면 47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47세인데 문종이 39까지 살았으니까 평균보다 못 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명은 아니에요. 조선 왕 중에 최장수는 영조 83세, 태조 이성계 74세, 둘 빼고는 70을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60대가 있어요. 그리고 50대가 약간 있고 해서 39살이면 나라가 이상해질 정도로 단명한 건 아닙니다. 병약했냐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문종이 39살에 평균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난 병인 사인은 등창입니다. 등창은 뭐냐면 등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종기 생기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죠? 병원 가서 연고 사다 바르면 돼요. 그런데 이 연고가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고약을 발랐죠? 이명래 고약 아세요? 여기 이명래 고약을 다 아시는 세대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상대로 이명래 고약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요. 이명래 고약. 그런데 이명래 고약 전에는 어떻게 해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1928년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곪으면 치료약이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낫기만을 바라고 된장을 바르고 뭐 이 정도였는데 곪은 부위가 손이 잘 안 가는 데면 이거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조선의 왕 중에서도 곪아서 죽은 사람이 셋이나 있어요. 정조가 종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앞에 현종도 종기로 죽었고 바로 문종이 종기로 죽어요.
문종한테 세자 시절에 종기가 났어요. 세자에게 등창이 생겼다. 이것이 36살 때 일입니다. 세상 떠나기 3년 전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39살 때 내가 몸이 편치 못하다 해가지고 업무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등창이었어요. 등에 종기가 난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기록이 이렇습니다. 종기에 환홍이 터졌다. 곱비 껴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은침으로 한의사가 침으로 그 종기를 따서 고름을 짰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2서너 홉. 한 홉이 거의 머그잔 하나입니다. 고름이 3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손을 못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짜는 걸로만 그냥 갔던 건데 이걸로는 치료가 안 되죠. 다 아침에 안부를 살피다가 위태로운 줄 알게 됐다. 고름을 그렇게 짜냈으니 사람이 견디겠어요? 그때 처방이 뭐냐면 청심원을 올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황 청심환을 곪은 데다가 먹으면 이게 치료가 돼요? 건강했어요. 문종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종기 치료를 잘못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이것 때문이긴 한데 문종이 병약해서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자,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겹친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쳤어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왕이 됐고 아버지는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이건데 그렇게 된 데는요 할아버지 탓이 있습니다. 우리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자, 조상 탓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무려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이 세종대왕이 문종의 부인, 그러니까 맏며느리를 못 살게 군 역사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역사입니다. 세자빈 잔혹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반듯하면은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자, 지금부터 며느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종이 자기 맏아들 장남 문종을 8살 때 세자 책봉을 해요. 내가 반드시 왕위를 장남한테 물려줄 거야라는 게 세종의 결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정, 태세 5대 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장남이 왕위를 계승한 적이 없어요. 이성계는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계승 없음. 그 다음에 정종은 5째 아들 이방원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순조로운 계승이 아니죠. 태종은 5째 아들입니다. 세종은 태종의 3째 아들이에요. 조선 왕조가 세워졌는데 5대가 되도록 적장자 상속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볼 때는 왜 저 집안은 저렇게 콩가루야?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끼리 맨날 싸워가지고 5째가 왕되고 3째가 왕되고 뭐냐면 이게 왕실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세종은 누가 뭐래도 나는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줄 거야. 그래서 첫아들 문종을 무려 8살에 이 꼬맹이를 세자로 책봉해 놓고 교육을 시켜요. 좋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4살에 결혼을 시켜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네요. 중1짜리를 결혼을 시켜놓고 빨리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재촉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세자빈이 김씨인데 이 김씨하고 사이좋게 금슬이 좋게 지내기를 바랬는데 영
안 된 거예요. 이 중1짜리 이 아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세자가 세자빈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자빈이 불안해했어요. 세자빈이 불안해해서 자기를 그 시중두는 궁녀한테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궁녀가 압승술이라는 거를 가르쳐줘요. 압승술, 이건 뭐냐면 내 남편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가 신고 있는 그 신발, 이 신발에 코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걸 술에 섞어서 그걸 먹게 하면, 마시게 하면 저 여자 쪽으로 가던 그 남편의 관심이 내게로 옵니다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비책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왕실의 여성이라면 야,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래야 되는데 이걸 진짜로 한 겁니다. 이걸 했다가 이런 걸 해도 몰래 하면 되는데 발각이 난 거예요. 이걸 알려준 그 궁녀의 이름이, 시녀의 이름이 호초인데, 이 호초는 우리는 지금 후추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예요. 호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왕이 직접 시녀 호초를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첫째 며느리 세자빈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된 지 2년도 못 됐는데 꾀하는 것이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세종은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이게 바르지 않아 그러면 참고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너무 엄격한 세종 덕에 이 아들이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내요. 그리고는 너무도 빨리 쫓아낸 것이 7월 20일이거든요. 그 해에 10월 5일 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봉씨예요. 세종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어서 제가 그러나? 그래서 이 봉씨를 간택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얼굴을 보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해줘요. 봉씨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문종의 나이가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됩니다. 고등학교도 안 간 아이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결혼이 있고 7년 뒤에 7년 동안 부부로 살기는 했는데 7년 뒤에 세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사이 괴이한 일이 있는데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왕이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씨를 폐하고 봉씨를 세자빈으로 간택했는데 뜻밖에도 부부의 금슬이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7년 동안 역시 이번에도 문종이 자기 부인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중전과 함께 타일러서 조금 달라졌지만 비록 부모라도 아들 침실의 일까지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후궁이라도 드려라. 그러니까 이 세자한테 10대 중반에 10대 후반에 이 세자한테 첩을 들이게 한 거예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승휘라고 하는 이름의 첩을, 승휘는 관직 이름입니다. 드렸더니 이 봉씨가 이제는 또 질투를 해서 불안해진 거죠. 이 봉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이 불안해지면 평소에 안 할 행동을 하게 돼요.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불안해진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봉씨한테 한 표. 여러분은요?
그렇죠. 이 세종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놔뒀어야죠. 저 승휘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승휘도 10대예요. 10대 지금.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서 그 소리가 궁중에 다 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세자빈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데? 절에서 옵니다. 이걸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봉씨가 더 삐뚤어져 나간 겁니다. 요사이 듣자니 봉씨가 궁궐의 여종 소쌍이를 사랑하여 항상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궁인들이 빈께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고 수군거린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궁중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와 중궁이 소쌍이를 불러 물어보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빈을 불러 확인까지 했다. 질투하고 아들이 없고 이렇게 엉엉 이건 노래 부른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랑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노래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우리 기타 치고 그냥 하는 노래 그런 걸 부른 건데 이게 점잖지 못하다. 요런 거 너댓가지를 적어서 교지를 나한테 올려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저 두 번째 며느리를 쫓아낼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걸 들은 신하가 원래 세종은 잠자리를 여종과 같이 하고 이런 얘기는 좀 빼고 요걸로만 해라 그런 거거든요. 이걸 들은 신하가 그거까지 전부 써가지고 실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 말은 하지 마라고 한 걸 이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속사정을 다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인도 폐출. 그래서 문종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며느리 쫓아내고 이제 세 번째로 며느리를 다시 드리려고 해요. 맏며느리를 세 번째 맞이하려고 합니다.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킨 후 대신들이 청하여 명가의 딸 몇 사람을 선택해서 덕과 용모를 상복에 했으나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없더라. 세종이 이번에는 고르고 골랐는데 이번에는 너무 기준을 높이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세자한테 첩으로 드린 후궁으로 드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세자빈으로 승격을 시킵시다. 이렇게 제의를 해오니까 세종이 처음엔 그건 안 된다. 세상에 첩을 처로 올리는 법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다가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할 수 없다. 내가 그 말을 따라야겠다 해가지고 이 세자의 첩 가운데 두 사람 권씨와 홍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중에 세종이 권씨한테 딱 점을 찍은 거예요. 왜 권씨한테 점을 찍었는지 기록을 남겼는데 이걸 보면 세종이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종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계속 실패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세종의 말, 세자의 뜻은 홍씨에게 있는 듯 하나. 그러니까 세자는 홍씨가 좋다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권씨가 더 나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결혼들이 전부 당사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세종이 혼자 생각해서 얘가 더 좋은 걸 해가지고 계속 결정해가지고 야 얘랑 살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싫다고는 못하고 계속 저항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몇 년 동안 이게 문제가 됐느냐면요. 자, 아들을 낳았어요. 이 권씨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문종이 28살이 되던 해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몇 살이었죠? 문종이 14살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 14살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은 게 28살이니까 14년을 문종이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이래서 단종이 늦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단종이 아니라도 문종의 맏아들이 더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싸우는 이 시간이 14년이 지나는 바람에 늦게 태어났고 아버지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 늦게 태어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이 비극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탓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 비극의 출발은 세종의 고집,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세종은요, 여기서 얘기해 놓고 가야겠네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문종과 결혼을 하게 된, 문종의 비가 된 저 권씨가 결혼하고 5년 만에 가서야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본인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단종한테 왜 대비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그래요. 세종이 며느리 단속을 어찌나 했는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 세종한테는 아들이 8 있어요. 적자가 8, 대군이 8이고요. 군, 서자까지 합치면은 17인가 그래요. 아들이 적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이 이명대군이에요. 첫째가 문종, 둘째가 수양, 셋째가 안평, 넷째가 이명대군인데 이명대군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남씨랑 결혼을 했는데 12살짜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빛이 바르지가 못하고 혀가 너무 짧고 말이 제대로 안 되고 깜짝깜짝 놀라서 광증 같은 걸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종이 속았다. 이거 속았다. 이거 제대로 결혼을 못 시킨 거야. 그래서 뒷조사를 시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 그래서 이 사돈집에 남씨 집에 드나들던 의원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어릴 때 광증이 있어서 치료한 적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듣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낳은 거네? 야, 이 결혼 물러. 그래가지고 요 며느리를 쫓아내요. 동궁이 아내를 버렸는데 세자빈을 지금 쫓아냈는데 또 그 동생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할까? 자들 의논해서 하려라.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데리고 사셔야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아들의 며느리도 퇴출. 8번째 아들의 며느리도 퇴출. 여기는 영흥대군이 송씨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병이 드니까 세종이 병든 며느리를 가차없이 쫓아내요. 그리고 재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영흥대군이 요즘 말로 하면 사랑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병들어서 쫓겨난 그 자기 부인을 잊지 못해서 잠통이라고 한 건 몰래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딸까지 낳아요. 이건 이제 세종이 죽은 다음의 얘기인데,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재결합을 시켰다는 이런 미담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종이 며느리들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들들의 그 참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러는 바람에 아들을 늦게 낳게 되고 그게 단종이 된다는 거죠. 단종의 비극에는 세종이 원인을 제공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이해가 안 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세종 탓이야. 이건 좀 그렇고 세종 탓도 있어. 이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이건 정말 국가의 경사였습니다. 조선 건국 후 최초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게 문종이 처음이고 단종이 2번째예요. 3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연산군입니다. 그만큼 적장자 상속이 어려웠던 거예요. 조선의 적장자 상속으로 왕이 된 사람은 7명밖에 없습니다. 27명 중에 7명이에요.
다른 경우는 전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적장자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10대 간 넘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실 어른이 없어요. 어머니는 하루 만에 사망했고 할머니 사망했고 왕실의 남자들은 이 어린 왕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전부 그 자리를 노렸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다 작은아버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조카를 보호해 주질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종대왕의 형제들. 세종이 셋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 양녕대군,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조부들이죠. 종조부들이 단종을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수양대군 편에 섰어요. 왕실 어른들이 단종을 보호해 주지 못한 거예요. 왕실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이걸 또 대신 해줄 수 있냐면 장인이 해줄 수 있잖아요. 단종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할 때 부인을 간택하는 면접을 본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그러니 단종의 장인이 되는 저 송현수라고 하는 사람은 수양대군에게 빌붙어서 왕의 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단종을 보호해 줄 수 없었겠죠? 처가가 안 되면 외가라도 될까 하는데 단종의 외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이죠. 여기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세자 빈을 들인 집안이 아니라 세자의 후궁을 들인 집안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힘이 없었어요. 더 한 대 올라가 가지고 진외가 할머니의 친정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로 할머니의 친정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외가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청송심씨 태종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던 세종의 처가입니다. 여기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 13살의 왕이 됐는데 진외가, 외가, 처가는 전부 힘이 없고 아버지의 형제들,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전부 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숲속에 어린 나이 하나가 똑 떨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때 수양대군의 나이가 36살, 안평대군이 35살인데 수양과 안평이 누가 좋고 나쁘다 할 것 없이 똑같았어요.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이 경쟁을 했지 누구도 이 두 삼촌 누구도 단종을 보호해 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필요했냐면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야 돼요. 대비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대비는 언제 세상을 떠났다고요? 나고 그 다음 날. 세종 탓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세종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종친불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종친. 왕의 아들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에요. 왕자가 여럿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왕위를 계승하면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남자 꽃이 되는 거예요. 아무 관직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정치 행위도 못합니다. 종친이 되면 관직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계속 지켜져 오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깨게 되면 왕이 언제나 불안해집니다. 왕의 삼촌들이 계속 왕자리를 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종친불사라는 원칙을 고려부터 계속 지켜왔는데 이걸 세종이 허물어요. 세종에 빗나간 아들 사랑이 있습니다. 세종도 왕이 되기 전에는 충녕대군이었고 종친이었잖아요. 태종이 아버지 태종이
충녕대군에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여무소사 안향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기만 해라. 왕이 되기 전에 왕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태종이 아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는 정치에 관여할 일이 없다. 그냥 편히 놀고 지내라. 그래서 세종이 어려서부터 한 공부가 뭐냐면 국영수가 아니라 예체능 공부를 한 거예요. 예체능, 악기 다루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전인적 인간형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아들들을 계속 정치에 끌어들였어요.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들을 꼭 참여시켰습니다. 이거는 세종이 당장의 아들들의 능력 이것만 본 거고 길게 보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점은 정말 세종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세종이라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능력이 출중했어요.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을 시키면 잘했어요. 다 세종을 닮았거든요. 또 세종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몸이 하나라서 도무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이걸 누구를 대신시켜야겠는데 이걸 누굴 대신시켰을까요? 내 분신들, 아들을 대신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아들 가운데 특히 그 세 사람, 문종, 수양, 안평 세 사람이 나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신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한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 기회를 계속 가졌던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내가 형이 왕이 되면 나는 끝나는 건데 아직도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먹게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세종이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세종이 45살, 40대 후반쯤 가면서부터는 건강이 아주 나빠집니다. 이거는 정말 세종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일인데 눈도 안 좋아지고 신장도 안 좋아지고 이 몸이 망가지는데 세종이 딱 거기로 들어가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세종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늡니다. 짜증이 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자꾸 아들들한테 일을 떠넘기는 이런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들들은 기회를 점점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아들 셋을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며느리는 못 살게 굴고 아들은 이렇게 키워놓고 이게 할아버지가 만든 이것이 단종의 환경이 됐던 거죠. 자, 이제 문종한테 왕위가 넘어갔고 다시 문종이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단종한테 왕위가 물려갑니다. 단종이 왕이 되니까 갑자기 의정부 대신들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이거는 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긴 겁니다. 저 어린 왕을 잘 부탁한다.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부탁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걸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해요. 요거 황표정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리들을 임명할 때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관직을 주는 건데 아랫사람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세 사람을 올려요. 세 사람 후보자를 올리면 그 중에 왕이 한 사람한테 딱 점을 찍습니다. 이걸 세 사람을 올린다 그래서 삼망이라고 하는데 김종서하고 황보인이 어떻게 했냐면 세 사람을 올리면서 한 사람 이름에다가 노란 딱지를 붙여서 올린 거예요. 포스트잇이 하나 붙은 게 올라간 겁니다. 왕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 임명하라고. 이거는 왕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인데 김종서 황보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남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면
문종이 승하하고 노산 단종입니다. 단종이 나이가 어려 정권이 대신에게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고 수양대군을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수양대군이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공격을 해야겠다고 한 이것이 계유정난이에요. 그러니 안평이 잘못했나 수양이 잘못했나 김종서 황보인이 잘못했나 이 잘잘못을 따지면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게 되죠? 다 똑같아.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이게 아니고 다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권력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신숙주, 권람, 한명회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살 터울의 삼총사예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새벽에 불러서 오늘 내가 김종서를 죽일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핸드폰으로 다 한 명씩을 부른 거예요.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거 할 건데 너 같이 할래 말래 이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하면서 꺼려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를 내고 일어나면서 그럼 나 혼자 할 거야 해가지고 그날 거사를 벌입니다.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김종서 집에를 찾아가요. 김종서도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수양대군을 경계했는데 수양대군이 품에서 이런 문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보여줘요. 이거를 읽겠다고 달빛 아래에서 이걸 비춰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허점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김종서를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 김종서가 이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서가 죽었다고 알고 수양대군이 궁궐로 쳐들어가서 단종을 협박해서 모든 관리들을 궁궐로 불러들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해요. 그래서 왕명을 받고 신하들이 이 밤중에 또는 새벽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몰려왔겠죠. 이때 살생부라고 한 게 등장한 거예요. 들어올 때 저자는 죽여라, 저자는 익산말로 냅둬라. 이래가지고 냅둬라 맞죠? 익산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세요, 아무개씨 찾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면 뭐라고 하세요? 제가 긴데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아무튼 이래가지고 황보인도 죽였는데 그때 그 시간에 김종서가 깨어나요. 김종서가 깨어나서 이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일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궁궐 문을 잠그고 안 들인 겁니다. 이때 김종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궁궐 안에 있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하고 손이 닿았으면 이걸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김종서도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시도를 하지 않고 아들 집에 가서 숨습니다. 요게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그 다음날 다 죽인 다음에 이걸 확인하려고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아들 집에 숨어있던 김종서가 거기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죽임을 당합니다. 요게 10월 10일 날 있었던 계유정난이에요. 이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합니다. 관직이 영의정 겸 판이병조사인데 판이병조사라는 건 이조의 판사, 병조의 판사. 이조에서 문신들을 장악하고 병조에서 무신들을 장악하는 요 자리에 딱 올라서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옳지 않아 그러면 참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옳지 않아 해가지고
반대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반대가 일어나냐면 함경도에서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징옥의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진압해요. 두 번째로 다음에 금성대군이 다섯째 아들입니다. 금성대군이 조카를 단종을 위해서 반란을 꾀했다는 혐의로 강원도 철원으로 유배가 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단종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빼앗기게 돼요. 왕실 안에서 왕의 그 삼촌, 그 형제들이 서로 나는 누구 편인가를 이때부터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고 안평대군은 쫓겨났고 조카가 왕으로 있는데 힘이 없고 이러니까 왕실 사람들이 전부 나는 수양 편이야, 나는 단종 편이야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막 하는데 이때 금성대군이 단종 편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궁궐에 있던 주로 여성들이에요. 궁인들, 또 후궁들 이런 사람들도 편을 나누어서 대립을 서로 분열을 하는데 대개 궁궐 안의 여성들은 단종 편을 들었는데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고작 뭐냐면 저주하는 거. 단종이 영월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서울에 그냥 두면 이거 계속 화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렵에 세조의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의경세자라고 해서 세조의 첫째 아들 단종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났던 의경세자가 죽어요. 세조한테는 현실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이때 생기느냐면 내가 잘못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아들이 지금 없잖아요. 단종이 복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종 복위 운동과 아들의 죽음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세조가 단종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생각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세조가 말은 안 했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이 서로 겹칩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국가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 것인가. 이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은 지배층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내가 왕이 됐어요. 이성계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죠? 우리 집안이 평화롭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나라를 만들까요?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할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내 후손들이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어.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왕이잖아요. 조선은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여러 아들 중에 능력 있는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했어요. 태종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양령을, 태종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난리를 펴가면서 왕이 됐으니 내 다음은 꼭 맏아들, 적장자한테 내가 계승을 해야지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양령대군에게 굉장한 공을 드립니다. 양령대군을 11살 때 세자로 책봉해 놓고 좋은 왕이 될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 양령대군이 10대의 사춘기를 제대로 나가질 못해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양령이 일으킨 문제는 주로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로 10대부터 아주 골머리를 썩입니다. 양령이 어떤 일을 했나 볼까요? 17살 때 세자가 몰래 기생을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생을 집으로 불러들이다니. 거기다 그게 궁궐인데 세자가 평양기생 소행을 동궁에 불러들여 놀아난 문제로 환관들이 혼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그 다음 21살 때 세자가 밤에 창기를 궁궐로 들였는데 날짜가 1월 2일이에요. 새벽 벽두부터 창기들을 궁궐로 들여놓은 겁니다. 상왕이 가까이 했던 기생 총장하고 세자가, 상왕은 누구냐면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의 그 기생을 조카가 이런 일까지 이거는 민간에서도 하면 큰일 날 일인데 세자가 그런 일을 벌여요? 25살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10년을 참다가 이때 폭발을 해요.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폐세자하고 셋째 아들이 내 아들 중에 제일 현명하니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야겠다 해가지고 세종을 왕으로 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태종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정말로 이 양령은요, 오래 살았어요. 세종 내내 살았고 문종 거쳐서 단종 때까지도 살고 세조 때까지도 사는데 한 일이 계속 늙어서까지 여자 문제 일으키고요. 주변에 사는 백성들 재산 뺏는 이런 문제 일으키고 세종이 형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됐더라면 조선이 과연 500년을 갔을까? 택현. 뭐냐면 어진 사람을 가려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조선 사람들은 하고 있을 때예요. 단종과 세조 중에 누가 더 좋은 왕이 될 것인가를 조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삼촌이 조카를, 이거는 개인의 일이고 그 집안 문제고, 나라에서 누가 왕이 되는 게 좋은가를 생각했을 때는 단종보다는 세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조를 지지했고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무리한 방법이 아니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단종이 불쌍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나라 생각을 먼저 한다면 왜 왕의 맏아들은 저절로 왕이 돼야 하지? 이런 의문도 한 번쯤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게 그 왕실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이런 의무가 왕실에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불쌍한 단종, 이거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네. 요게 역사 공부입니다. 내 생각을 그저 증명받고 강화하는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역사 공부인 거죠. 역사 공부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걸로, 영화와 다른 역사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역사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런 영화는 더 정신 차리고 만들게 될 거예요. 저는 수준 높은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영화 사극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공부한 여러분의 그 수준입니다. 이렇게 감시를 하면 엉터리 영화는 안 만들어지겠죠. 고맙습니다.